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광주의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남 어디에 의대를 설립하느냐를 놓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후보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국민과 함께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이 15개월 만에야 시작됐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줄어드나 싶었던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식사 모임 자리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2번째 확진자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0대 여성의 남편과 언니의 부부 그리고 지인들까지 하면 모두 8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가졌던 식사 모임이 주요 감염 경로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192번째 환자의 발열 증세가 나타난 14일이 되기 이틀 전부터 이들 친척 지인들과 3차례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외출을 삼가고 가족 간에도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새로 나타난 감염 그룹의 최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2주일 전 확진 판정을 받은 161번째, 168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192번째 확진자는 물론 치과의원 직원인 191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어디서부터 감염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1번과 관련했었던 치과의원의 환경검체는 24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래 한 달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겼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도 13명으로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동네 병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들이 급격히 줄면서 폐업하는 병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남구훈 기자가 그 사정 전해드립니다. 건물 한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창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병원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19년 동안 소아과를 운영한 원장은 지난 4월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직원들 봉급과 월세 및 관리비 지출로 인해서 거의 적자 수준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한 내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진료 시간인데도 환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광덕사발 확진자가 추가로 생기면서부터 다시 2, 3월 수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환자분들이 많이 확 줄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덕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줄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난 탓입니다. 저 이비인후과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거 효과인가 봐요. 마스크 효과. 마스크 작년 겨울부터 계속 써가지고. 아픈 사람이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지만 동네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대부분에서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급 병원들 역시 지난 2월과 3월 환자 수가 20에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가던 의원이 폐업을 해버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게 사실 의료 공백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사회 경제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동네 병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이번 주말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사천비는 잦아들면서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이 중 3,0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안은 다음 달 교육부와 복지부를 거쳐 확정되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 어디에 의대를 설립하느냐를 놓고 동서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서 교육부가 바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짜고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배정하여 21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배정받게 될 신설 의대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학 설립 절차를 감안할 때 정부는 대학별 의대 신설 계획서를 받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목포시와 순천시, 서부권과 동부권이 각각의 의대 신설 타당성과 가능한 정책 예산적 지원 범위를 정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 및 의학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핵심인 사항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많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의대 규모와 신설 지역 모두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태. 앞서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정부에 건의했었던 전라남도는 동서부권 안배를 요구 중입니다.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를 설치해서 양 지역의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 공동 노력 기조 속에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던 동서부권 대학과 자치단체 모두 향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매일 오후 2시 광주시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할 때마다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지영 수어통역사인데요. 수어통역 17년차 베테랑이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공부하는 노력파이기도 합니다. 김지영 수어통역사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시 브리핑룸에서 김지영 수어 통역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브리핑을 지금도 이렇게 마치고 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감염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지역의 그 경계선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대본의 브리핑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의 연속일 것 같은데 그러면 브리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나요? 혹시라도 저의 통역을 보시는 농인분들 중에 확진자의 동선상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브리핑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뉴스 통역하는 걸 보면 원안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화자의 옆에 서서 똑같은 크기로 수어 통역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인분들이 보기에 너무 시원하고 좋다라는 반응을 해주시고 또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던데 혹시 저도 해당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시고 광주에서 뭐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 정말 그거는 온전히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리핑의 내용을 보고서 받게 되는 피드백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아, 오늘 브리핑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했구나 라는 안도감도 생기고 또 더 잘해야겠다,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책임의식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 그 브리핑 일을 하지 않으실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광주 KBS에서 뉴스 통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광주지방법원, 그다음 고등법원,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의 지정 수어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학교에 수어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통역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농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그러니까 뭐 의료나 법률, 뭐 교육, 사회문화 등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통역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수어를 배워야겠다고 처음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수어로 노래하는 그 공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허공에서 손이 그냥 손짓하는 건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수어를 배웠던 날 제가 태어나서 농인을 처음 만났어요. 다른 장애의 경우에는 겉으로 장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농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제가 청각장애인이다 혹은 농인이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그냥 일반 청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배웠는데 그분이 수어로 계속 대화를 하셔서 저는 수어를 정말 잘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농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조금 받았었고 일반 청인하고 모습이 똑같은데 단지 의사소통의 문제만 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수어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수어 통역을 하실 때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농인과 청인 그 사이에서 둘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저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진행되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김부겸 후보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국민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이어진 가운데 무등산 노무현길 표지석 앞에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출정식을 갖고 불의와 반칙에 맞서 싸우고 연대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노무현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다시 무너져가고 있는 연대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 노무현과 함께 걷는다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깨트릴 후보가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호남의 후보든 충청의 후보든 어떤 후보를 내서라도 저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바로 그 판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은 제 김부겸이 잘할 수 있다. 김 후보는 광주 전남 현안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힐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의 성공을 돕기로 했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에 이어 전남에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사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역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정말 한번 총력을 기울여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또 그런 철학과 엮는다면 나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와 달리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그건 어디서 하느냐. 저는 그건 국방부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의 3파전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민주당의 광주의료원 설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모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 시장은 감염병을 전담할 광주의료원 설립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5.18 역사왜곡 처벌법 통과와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과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친환경 공기사업 예타 면제 등도 건의했습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 산수동의 입성마을 다리를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잠겨 운전자가 대피하는 등 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진 도안면에서도 어제 오후 4시 반쯤 급경사지에 토사가 유실돼 군청과 경찰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노역 손해배상 재판이 15개월 만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범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15개월이 지나서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에 대하면 제가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돈보다도 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4월, 5월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피고 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판부가 대리인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서야 미쓰비시 측은 부랴부랴 소송 대리인을 위임했습니다. 공개사에서 이제서 연락을 해왔어요. 또 미쓰비시에서 이제서 연락을 해왔다고.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범기업들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를 제외한 8개 기업 가운데 스미세키 홀딩스를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이 고령의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실제로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당사자인 이영숙 할머니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12명 원고 중에서 이미 2명이 사망하게 되는 피고 측이 시간 끌기식으로 이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고 당사자가 없는 재판이다 보니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료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집단 소송의 원고는 모두 54명. 자신 또는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전범 기업들의 무책임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시민단체가 5.18을 왜곡한 비밀 조직인 5.11 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의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한 건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5.11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에 가기 어려운 요즘 휴가철을 맞아 섬으로 떠나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광주와 가까이 있으면서 이국적인 휴양지 찾으신다면 신안 증도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신안 증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안 증도에 이국적인 풍경이 있나요?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너른 해변을 자랑하는 우전 해수욕장입니다. 이 증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곳을 상징하는 야자나무와 집파라솔 덕분에 증도가 한국의 발리라 불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드넓은 백사장 뒤로는 해송숲길이 있어서 해수욕과 산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발리. 증도의 짱뚱어 다리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전 해수욕장과 솔무등 공원 사이에 갯벌 위에 세워진 짱뚱어 다리입니다. 이 증도에서 여행의 필수 코스인데요. 혹시 두 분은 짱뚱어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짱뚱어요? 네. 저는 없어요. 저는 뭐 짱뚱어 보기도 하고 탕으로 먹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처럼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면 이 다리 아래로 짱뚱어와 개, 또 무수한 또 갯벌 생물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짱뚱어 다리를 배경으로 해서 붉게 번져오는 노을빛은 그 아름다운 멋에 반해올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즘에 해수욕장들도 미리 예약해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짱뚱어 해수욕장, 우전 해수욕장 다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전 해수욕장은 예약을 안 해도 되지만 짱뚱어 해수욕장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예약할 수가 있는데요. 입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약은 해양관광, 바다여행,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안전을 위해 지정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짱뚱어 다리 건너다 보면 소나무 숲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특징을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망각의 숲, 해송숲길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마치 한반도의 실루엣과 닮았다라고 해서 한반도 해송숲이라 불립니다. 우전 해수욕장과 나란히 들어선 이 해송숲길은 망각의 길, 또 철학의 길 등 사색의 시간으로 솔향기 가득한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또 신안 갯벌 모실길이 약 1,004km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증도에 있는 모실길이 약 42km로 5개 코스가 있는데요. 그 모실길을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음미하듯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네, 신안하면 또 염전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증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염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평염전입니다. 먼저 염전 전체를 조망하려면 입구에 마련된 소금밭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에 오르면 이 소금밭과 함께 멀리 증도 대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짠내 가득한 갯벌 사이에 초록의 싱그러움도 함께하는 태평 염색 식물원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칠면초와 함께 함초 등 염색 식물뿐 아니라 갯벌 생물들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비대면 여행지로 신안 증도 여행은 어떨까요? 네, 해외로 떠날 수 없어서 갈증을 느끼기 쉬운 휴가철에 신안 증도로 떠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장맛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보다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이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 인한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인데요.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주 세찬 비는 잦아들면서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여전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대비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3도에 그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특히 풍랑 경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매우 거세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